지금부터 14회 부마인드 장착을 위한 실행 독서 보도 셰퍼의 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요, 보도 셰퍼인데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환갑이에요. 60년생이고 독일 사람인데 경제문학가라고 불려요. 이유는 뭐냐면 소설을 썼거든요. 이 청소년들이 초등학생 이상의 아이들이 읽는 부자가 된 키라 시리즈를 쓴 소설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문학가로 소개되어 있었고,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으로 가서 고등학교를 마쳤어요. 변호사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는 동안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독일로 멕시코로 가서 대학을 다녔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 기업에서 능력을 인정을 받고 그 이후에 거부들을 만나서 돈이 늘어나는 그 원리를 배웠어요. 그런데 26살에 아주 큰 빚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겪었었는데 30살에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닉네임은요, 유럽의 머니 트레이너라고 해요. 제가 이 책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은 정말 그야말로 말이 필요 없는 책이에요. 그 부마인드에 대한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이론서이자 실행서. 그러다 보니까 혹시 다른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선배님들은요, 이 책만 읽으셔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으로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하면 사람들은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될까? 사람들은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될까? 선배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요, 저축을 통해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해요. 실제로 수입이 많아질수록 소비 수준도 덩달아서 높아지거든요. 선배님들 아마 경험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돈을 저금을 하거나 어딘가에 투자한다기보다는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자꾸 눈에 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입이 많아질수록 거기에 맞춰서 또 저축을 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함께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축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은 빚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입이 증가해도 저축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뀌지 않아서 그리고 저축의 퍼센티지가 바뀌지 않아서 수입이 증가해도 저축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돈 쓰는 습관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 돈을 쓰는 습관, 돈을 관리하는 능력은 부자가 되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었던 백만장자 시크릿에서도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축이라는 것은 모든 부자들이 지니고 있는 미덕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내리고 성공한 창업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싫어하는 일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 보면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공한 창업가들은 싫어하는 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누구나 지금 여기에서 어떤 존재이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은 미래에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우고 난 다음에 목표 아래에 그 다음 것을 두는 거죠.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것을 알아야 절약을 할 수 있고 저축을 할 수 있어요. 저축은요, 재미있고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선배님들 저축을 재미있게 하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저축을 재미있게 하고 계신가요? 끄덕끄덕 도리도리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선배님들 얼굴을 좀 보고 싶어서
네, 끄덕끄덕 도리도리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재미있게 하고 계시네요. 재미있게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여기 저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저축은요, 나에게 지불하는 돈이에요. 나에게 지불하는 돈. 아이고, 오늘 자꾸 이게 움직이네요. 나에게 지불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축은 정말 우선순위 1번으로 둬야 되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거위통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위통장. 10%, 내 수입의 10%로 나의 거위를 키워야 해요. 10%라고 했어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10만 원을 나의 거위통장에 두는 거죠. 그런데 내 수입이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되었어요. 120만 원이 되었어요. 20만 원이 올랐잖아요. 그럴 때는 20만 원의 절반, 50%, 그것을, 그러니까 뭐죠? 10만 원에, 20만 원에 50%가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을 더 추가로 저금을 해야 된다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저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너무나 계획이 크기 때문에 10% 이상을 저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축을 못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축은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축에 대한 신념이 있어요. 요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저축은요, 좋은 것이죠. 저축은 좋은 것이에요. 저축에 그런 바람직한 어떤 신념, 올바른 신념, 긍정의 신념을 갖게 되면은 저축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축은 꾸준히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꾸준함이 없다. 그리고 저축은 능력이 없고 한심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당장 오늘 굶어 죽어도 오늘 쓰고 싶은 만큼은 쓴다. 뭐 이런 안 좋은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축을 못해요. 그렇지만은 저축에 대해서 바람직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씨앗을 모두 먹어버린 농부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종잣돈, 씨앗은 저축해 놔야 된다. 그리고 저축하지 않는 것은 완벽하게 무능하고 어리석다는 증거다. 그래서 돈을 다루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명성, 평판이 남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잔고가 남는다고요. 네, 그게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된대요. 그래서 내 인생의 나머지를 보낼 곳은요,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를 확실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저축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라. 가계부를 쓰다 보면요, 가계부를 쓰다 보면은 수입이 늘어나는 것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지출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눈 뜨고 잘 때까지 우리는 늘 마케팅 환경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라.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무궁무진해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실현해 가면 돼요? 근원물질.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보면 너무 재미있겠더라고요. 저금 통장을 하나를 만들고 나서 18개월 동안 금액을 2배로 늘리는 거예요. 첫 달은요 100원만 입금을 해요. 두 번째 달은요 200원, 세 번째 달은요 400원. 이게 18개월 후에는요 1310만 7,200원을 입금을 해야 2배씩 늘어나는 그 규모가 되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나요? 1,300만 원, 18개월째는 1,300만 원. 이 1,300만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온갖 생각을 다 해서 수입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돈이 많은 삶을 살고 싶잖아요. 아주 부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요. 어떻게 그 자본을 늘릴 수 있을까?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어떻게 그 자본들을 늘려갈 수 있을까? 수익을 결정하는 요소들은요, 3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시간, 이자율,
투자액이에요. 시간은 무조건 길게. 그러니까 일찍부터 저금을 시작을 하고 일찍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높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카카오뱅크로 금리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금리. 저의 자유통장에는요. 금리가 0.1%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 적금을 넣을 때는 1.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으면 1%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익을 높게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저축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더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액은요, 어떻게 될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많이 투자하면 많이 투자할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돈이 2배로 늘어나는 기간.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일찍 돈을 모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72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러 번 나왔어요. 72라는 숫자. 왜냐하면 이 72에서 이자율을 나누게 되면요. 내 자본이 2배가 되는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 통장에다가 돈을 넣게 되면 72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12%의 수익률이 있는 곳에 제 돈을 넣게 되면은 2배가 되는 데는요 6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5%짜리 상품에다가 제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14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의 돈을 2배로 늘릴 것인가, 많으면 많은 돈을 2배로 늘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본과 투자를 확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본과 투자. 제가 어제 서울에 부동산을 배우러 다녀왔어요. 부동산을 배우러 다녀왔는데요. 부동산은 최소 수익률을 4%로 잡더라고요. 최소 수익률을. 왜냐하면 은행 금리가 1%고 또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 이게 인플레이션,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소 4%를 잡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4%는 넘어가죠. 4%는 넘어가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 돈을 불리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런 결론이에요. 투자를 통한 자본 증식의 가능성, 그렇잖아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 보니까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고 투자를 정말 잘 알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서도 나오고 어제 제가 배운 내용이기도 해요. 자본과 투자를 활용하지 않으면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 삶이 의미가 없어요. 자본주의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본도 있어야 되고요, 투자도 있어야 돼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린 이미 자본주의 시스템에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시스템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강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더 강해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더 약해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스템이기도 해요. 그래서 돈의 법칙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복리라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시스템, 어떤 그런 이론이에요. 복리라는 거. 자본 투자는요, 투자자와 기업가에게 유리해요. 직장인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공무원들보다는요, 사업가, 투자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투자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사업가의 역할도 해야 돼요. 투자자는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투자를 하면 투자자가 되는 거잖아요. 기업가는요, 우리가 시스템을 생각해내면 돼요. 창조해내면 돼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좋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은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머릿속에 어떤 근원 물질을 갖고 내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것도 굉장히 자본주의에 적절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돈을 불리는 법을 아는 사람들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 구조. 자본주의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도 좋고요. 서비스도 좋아요. 이것을 제공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나의 현금 흐름으로 나의 지금 내 수중에 있는 이 돈으로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의 이 좋은 세상, 이 많은 기회들은 자본주의가 움직인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체득을 해서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공부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왜 돈을 불려야 할까? 왜 돈을 모아야 할까?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가장 쉽게는 지금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흉년인데 이 흉년에 우리가 대비해 놓은 어떤 자금이 있게 되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자금이 없게 되면 너무 불안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죠. 이 책이 지금 이 보도 셰퍼의 이 책이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은 98년도에 보도 셰퍼가 쓴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지난 시점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 책에 이 내용이 나와요. 2020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020년은요. 독일 일하는 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는 시점이라고 해요.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노인들 잘 안 돌아가세요. 너무너무 수명은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취업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될 세금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또 문제가 뭐냐. 우리 부동산 규제, 70 부동산 규제 들어보셨나요?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세금 폭탄 때문에 양도세 폭탄, 취득세 폭탄.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법인 투자자들을 규제하는 그런 규제가 나와서 참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멘붕인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연금 수령자들이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더 일찍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고 비축을 해야 된다. 예, 달콤한 말에 속지 말아라. 달콤한 말에 속지 말아라. 선배님들 연금 들고 계시나요? 연금 보험, 연금 펀드, 뭐 연금 저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 이런 거 너무 믿지 말고요. 우리의 연금은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어제 제가 공부하고 온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지금 공식적으로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공적 연금에서 주는 것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내야지 우리가 미래 사회에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투자를 공부하고 저는 부동산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큰 변화의 시기에는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어요. 승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책임을 스스로 떠안는 사람이에요. 패자는요. 피해자, 희생자로 자처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분들은 어떻게든 희생자, 피해자, 수급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조건에 맞추려고 무단히 애를 쓰시잖아요. 내가 선택하면 돼요. 내가 승자로 살고 싶은지 이 모든 책임을 나 스스로 직시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할지 아니면 피해자, 희생자로 나를 여기고 국가나 타인들한테 의존해서 살아갈지는 내가 정하면 되죠. 기대하지 않은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미리 대비해라. 맞아요. 우리 코로나가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인공지능 어디죠? 어딘가에 인공지능은 뭐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 직장 없잖아요.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한다고 해도 사실 직장 안에 있으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을 깨부시고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고 0에서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고 시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현실을 직시하라.
현실을 직시하라. 맞아요. 선배님들 가계부 쓰시나요? 가계부를 쓰다 보면은 정말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의 수입을 갖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지출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현실을 먼저 직시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투자는 항상 매달 내 주머니 안으로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리고 투기는요, 묶어두는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재산세, 뭐 양도세,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들이 계속 있어요. 그렇다고 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투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는요, 현금이 흐르는 길이에요. 현금이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집을 장만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값은 내 집이 오르면 다른 집들도 다 오르고 내 집이 떨어지면 다른 집들도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장만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고 이 또한 인생의 흉년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증시는요. 겨울일까요? 봄, 여름, 가을일까요? 선배님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제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러 갔을 때도요. 계절별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부동산 투자에도 흐름이 있는데 이렇게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3번 있죠. 초겨울, 한겨울, 늦겨울. 그래서 그 겨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겨울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늘 겨울은 온다는 거. 그렇지만은 봄, 여름, 가을도 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을 잘 써야 된다는 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바로 노년층이에요. 노년층들은요. 일단 수입이 줄잖아요. 내가 노동을 해서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겨울들을 젊은 사람들보다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선배님들은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게 투자인가? 투기인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선배님들은 투자를 하시는 걸까요? 투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거 한번 뒤에서 또 살펴볼게요. 투자자들에게는요, 그 위기가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죠. 우리 3월쯤에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엄청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너무너무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었던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거든요.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불확실성이 차라리 더 큰 수익을 주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죠? 훨씬 덜 위험하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한참 경기가 좋은 시절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적잖아요. 좋은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좋지 않은 시절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3월 달에 주식 투자를 엄청 많이 하셨대요. 전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투자했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투기자는요. 큰 위기가 닥치면은 희생자로 전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앞에서 있었고, 요거는 했고, 네, 이거 주변에 현혹되지 말고 나대로 대비를 해라. 우리가 지출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도 점점 자라고 있고, 그리고 삶에서 어떤 변곡점들이 계속 생기죠. 이사도 가야 되고, 아이가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학원도 새로 끊어야 되고, 이런 것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 그런 것들을 알아채야 되는데 그거 알려면은 가계부 쓰시고 주변에 현혹되지 말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목표를 갖고 꾸준히 걸어가면 돼요. 이 내용 넘어가 볼게요. 네, 변명하지 말아라. 지금 나의 모습은요, 내 과거 나의 결과이잖아요. 그래서 변명하지 말고 변명하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가난한 자들. 내가 변명하면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선배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사실은 변명을 하면서도 이게 변명인 줄도 모르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변명은 우리를 가난하게 묶어두기 때문에 변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책임을 지자, 이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목소리, 희생자의 소리, 책임자의 소리. 네. 더 중요한 내용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 볼게요. 투자인지 투기인지 직시하라. 투자자는요, 돈을 벌어요. 매달 수익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배당금, 그 다음에 부동산의 어떤 월세 흐름, 이게 투자자의 어떤 고정 수입이라고 보고 있어요. 투기자는요, 돈을 따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에 뭔가를 팔아야 수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투기자라고 해요. 직시해보세요. 저는 투자가 한 40이면 투기가 한 60 정도 비율로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묶어두는 것과 투자하는 것을 구분해라. 대출로 집을 사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다. 그런데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대출 이자를 따박따박 받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선 이게 투자인 거죠.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이것을 투기를 볼지 투자를 볼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봐야 되죠. 우리는 투기를 하는 사람인지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네, 보시고요. 돈을 굴리는 방법에는요, 금전, 현금의 가치에 거는 방법이 있고 현물의 가치에 거는 방법이 있어요. 금전, 그러니까 현금을 모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현물, 부동산, 주식, 펀드에 투자하는 거. 그래서 둘 다 같이 가셔야 되는데 그 순서를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를 금전에 걸고 얼마를 현물에 걸어야 할까?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현금을 저금을 하고 아니면 금고에 놔두고 얼마를 부동산이나 투자를 해야 될까? 이것은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떻게 따져보면 되냐면 선배님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내가 추후에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일 계획이신지,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얼마이신지. 가계부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보유 자금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를 따져보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딱 1시간 30분이면 돼요. 영화 한 편 보는 시간도 안 되잖아요. 이 시간을 꼭 가계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정말 타이밍, 투자는 타이밍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타임에 맞춰서 투자 가능해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뒤에 위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위험은 우리의 친구죠. 투자하는 사람들의 친구. 위험을 늘 감수하고 뛰어드는데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게 되면, 투자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위험할 게 하나도 없어요. 위험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함께 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내가 몇 살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수입 급여를 계속 창출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얼마를 금전에 걸지, 얼마를 투자를 할지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마스터마인드로 같이 정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현물의 가치는요, 금전의 가치를 누른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죠. 72라는 숫자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72에서 인플레이션의 비율을 나누게 되면요,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횟수예요. 우리가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게 불리한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세금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현물로 바꿔치기 하는 게 필요하다. 인플레이션 계속 일어날 거예요. 지금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너무너무 많죠. 같은 기간에 3배의 돈이 풀려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현물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인 자유와 안전함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전한 투자만 할 때는요, 수익이 적죠. 진짜 투자자는 알아요. 뭘 아느냐? 잃는 것도 얻는 것의 일부라고. 저 이 얘기 듣고 굉장히 위로받았어요.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때 했던 그 투자는요, 지금 보면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고, 한데 그 잃는 것도 얻는 것의 일부라고 하니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분산하라. 분산하라. 뭐 누구는 집중해서 투자하라, 누구는 분산하라고 하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금전은 금전대로,
현물은 현금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막 쪼개서 여러 개 펀드를 사놓고 뭐 여러 개 투자를 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에어백, 현금 자금 요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다 현물로 대체해 두라. 이런 이야기를 분산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의 차이가 나와요. 평범한 투자자는요, 평균치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진정한 투자자는요,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무작정 기다리지만은 않아요.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머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타격이 더 크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받는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는 머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상가를 어떻게 굴려야 될까? 그 상가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구축을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게 좋을까? 사회가 어떻게 흐르고 있지?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나에게 유용하게 올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투자자는요, 모든 걸 다 알려고 해요. 실패조차도 나의 모든 성과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문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면요, 끊임없이 연구하고요,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라. 투자를 배우는데 들이는 그 돈 있잖아요. 그 자금은 금세 회수가 돼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금세 회수가 되고, 헤지펀드, 우리가 뉴스에 보게 되면 그 헤지펀드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본 이야기만 나오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실제 이 헤지펀드는요, 안전하게 울타리를 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무작정 기다리지 말라. 평균 이상으로 많이 움직여라.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라. 새로운 길을 찾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빨리 배우는 길은요, 좋은 상담인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선배님들 기회를 만드세요. 좋은 상담인들, 좋은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것. 그거 정말 도움이 돼요. 저도 어제도 배우고 왔고 그 전에도 기회가 닿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배우는데요. 달라요. 네, 세상을 보는 안목도 다르고 제가 몰랐던 투자 저도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되었어요.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인가? 선배님들, 생활이 편안해지는 것을 원하시나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그렇다면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시나요? 경제적인 안정. 엄청나게 원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거. 엄청나게 원하고요. 투자를 원하시나요? 네, 투자 원해요. 저는요, 투기도 원해요. 투기도 원해요. 혼자 할 것인가? 함께 할 것인가? 혼자 하면요,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건 많은데 실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의논을 늘 해요. 그러면 실행하기가 훨씬 쉬워지니까요.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동화와 환상은 실현이 된다. 맞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공부를 하잖아요. 부마인드 공부를 하는데 가장 좋은 미래는 기다리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도 나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줘요. 선배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긍정적인 미래를 만드실래요? 부정적인 미래를 만드실래요? 우리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위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잠재력을 바라보세요.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필요한 게 바로 불빛이잖아요.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아름답고 이왕이면 환상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3단계.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경제적인 에어백을 마련하라. 선배님들, 제가 또 가계부 얘기를 하는데요. 가계부만 딱 펼치게 되면 한 달에 내가 얼마만큼의 생활비, 얼마만큼의 교육비를 지출하는지를 딱 알 수 있어요. 그 월별 최소 비용에다가 곱하기 12를 한 그 금액은요.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이에요. 내가 만약에 월별
200만 원의 최소 비용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써요. 그럼 200 곱하기 12를 해서 2,400만 원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죠. 수익이 낮아도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요.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해라. 매달 필요한 금액. 만약에 내가 200만 원이 매달 필요한 금액이라고 하면 곱하기 150. 그러니까 3억이죠. 3억. 이 3억은요. 현명하게 투자를 해서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라. 맞아요.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해보세요. 정해보시게 되면은 딱 눈앞에 펼쳐져요. 그럼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앞에 1단계, 2단계를 거치는 거죠. 경제적인 자유. 일하지 않고도 내가 얻는 수입의 이자만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한 조각을 갖고 와요. 내가 20년 후에 난 이런 삶을 살 거야. 그러면 어떤 집에서, 얼마짜리 집에서, 얼마짜리 차를 가지고 어떤 것을 지니고 다니면서 어떤 것을 누리면서 누구와 함께 살면 좋을까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요. 목록으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목록들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적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달치를 적으면 되는데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것, 집이죠. 만약에 우리가 집을 10억이라고 했을 때 그 10억은요, 나누기 120을 하는 거예요. 매달 나가는 금액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10억짜리를 120으로 나누고 그 밖에 어떨까? 자동차 뭐 3천만 원, 뭐 5천만 원 하면 그것을 50개월로 나눠서 한 달치 내가 지출할 수 있는 그 목록을 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 목록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요, 목표가 정해지잖아요. 목표가 정해지게 되면은 일단 절반은 이루신 거예요. 아마 선배님들 쭉 리스트 작성을 해보시게 되면은 너무 많은 돈이 한 달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저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한 달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필요하고요. 목표는요,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하도록 해요. 제가 선배님들한테 주문을 한번 넣어볼게요. 선배님들 주변에 있는 빨간색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변에 있는 빨간색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빨간색을. 저는 제 옷이 있어요. 내가 빨간색을 찾으라고 주문을 했더니 그제서야 빨간색이 눈에 들어오죠. 그것처럼 우리는요,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가 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기회들이 자꾸자꾸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목표는요, 내가 내 삶에서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하도록 해요. 목표는 너무나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도 10년 목표, 20년 목표, 30년 목표, 장기 목표까지 한번 세워보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하세요. 영화 한 편보다 내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네, 돈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과연 힘든 목표일까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만족에 굴복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범위 안에서요, 최선의 노력, 아주 최선의 노력을 할 때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능력과 나의 가능성에 대한 그 책임으로 실천하면서 꿈을 실현해 나가라. 저는 정말 행동력 이후에 실천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꽤 많이 잃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부마인드 독서 모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 역사 이야기도 하고 있고, 가계부도 강의하고 있고, 너무 신기하게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 방향으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마 선배님들도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꼭 우리가 함께 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려움의 충고를 따르지 말아라. 세상에 실패라는 것은 없어요. 실패라고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요, 모든 위대한 성공 위에 있는 거죠. 먼저 초반에 싸게 실패하고 나서 성공을 얼른 빨리 크게 이뤄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실수는요, 좋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문을 해요. 성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실수하는 횟수를 2배로 늘려라. 실수하는 횟수를 2배로 늘려라. 그 속에서 경험을 배우니까. 당신의 결심을 일깨워주는 환경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흉내내기를 통해서 배우죠. 그 흉내내기는 무의식을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보고서 배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친지나 친구들의 영향은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끌어올리는 것보다는요, 끌어내리는 게, 성장하는 것보다는 성장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은요, 점점 지쳐가거든요. 제가 애니어그램 할 때도 보면은 통합 방향이 있고 분열 방향이 있어요. 통합 방향으로 가신 분들은 건강하다고 볼 수 있고, 분열 방향으로 가신 분들은 좀 불건강으로 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통합과 분열이 팽팽하게 똑같이 힘겨루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점수를 보면 알거든요. 점수가 동일할 때는요, 분열로 봐요. 힘겨루기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얼른 성장의 방향으로, 통합의 방향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고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 나보다 더 성장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3가지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라. 제가 상담을 받을 때 그 상담자를 찾기까지 6년이 걸렸어요. 6년이 걸려서 상담자를 찾고 상담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요, 한 사람 이상의 상담인이 필요하다. 한 사람 이상의 상담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함께 의논할 전문가를 두어라. 함께 의논할 전문가를 두어라.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과 있다 보면요, 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너무 쉬워져요. 저는 그때 그 그룹에 없었기 때문에 상담자를 찾는데 6년이 걸렸던 거예요. 아마 선배님들은 훨씬 더 쉽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만 경청하라. 네, 자신의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 충고, 조언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귀에 우리가 또 시간을 허비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정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사람인지, 그 긍정 에너지를 내가 담고 싶은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말만 경청을 해라. 그리고 내가 그런 도움을 받았다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해서 제가 한번 보고 갈게요. 상담인을 이렇게 왜냐하면 상담인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만족스러운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상담인을 찾았을 때는요, 내가 상담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일단 찾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의 주식을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좀 하는 것도 필요해요. 강한 의욕과 좋은 이유가 필요하다. 내가 상담을 갖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무엇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는지조차도 내 말로, 내 입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끈기, 내가 그 상담인에게 이러이러한 인내와 끈기를 갖고 있음을 보여줘라. 처음에는요, 상담인이 나를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나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시간을 나에게 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기다리고 끈기를 가질 필요가 있죠. 상담인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나의 강점을 계속 알려주고 나를 굉장히 동기부여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상담인과는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는 거. 그리고 상담인의 시간을 존중해줘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정확히 알아라. 저도 이제 제자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가끔씩 전화가 와요. 카톡도 오고요. 선생님 제가 이러저러한 문제로 좀 힘든데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주 토요일 3시부터 3시 40분까지 선생님이 줌 링크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요. 그럼 그 중에 어떤 이렇게 선생님 그때 제가 이사를 해서요. 그때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럼 네가 원하는 시간을 나에게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그 이후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다면 상담인,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상담자의 시간을 맞추어라. 그래야 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찾아라. 조금 전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어떻게 찾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내가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은요, 내가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자 할 때는 내 문제에 대해서 나 스스로 마음을 열고 그것에 대해서 상담인과 이야기를 나눠라. 그리고 상담인이 연락을 주게 되면요, 곧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인의 조언이나 충고가 어떤 경과로, 어떤 실적으로, 어떤 성과로 나타났으면 그 즉시 감사함에 답장을 보내라. 그리고 우리는 상담인을 모델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나는 나로서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에게 충실하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담인의 약점을 들추지 마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상담을 받는 내담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담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상담함으로써 그 빚을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담은 얼마 동안 받으면 좋을까? 내가 자립하게 될 때까지. 상담을 5회기만 하고 내가 자립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10회기를 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5년을 해야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정하면 되죠. 그리고 상담인으로부터 자립을 한 이후에는요, 전문가 네트워크에 들어가셔야 돼요. 전문가 네트워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함께 전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 한 달에 한 번씩 성공하는 사람들을 사귀는 거예요.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요. 선배님들 많이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블로그 친구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 블로그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명씩, 우리 블로그를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명이 뭐예요? 일주일에 한 명도 좋은 스승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유익한 사람이 될지 생각을 해라. 나에게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요, 내 블로그에다가 공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처음에는 무료로, 두 번째는 수익을 조금 내시면서, 그래서 내가 그걸로 나의 컨텐츠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일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가 너무 좋은 환경에 우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상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만남만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나에게 맞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나의 성장을 위한 모임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라. 그래서 우리가 상담인을 찾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 네트워크를 갖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거든요. 저도 이 함께 성장하는 친구들이 계세요. 함께 성장하는 동기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뭔가 요구를 하세요. 선배님, 이런 것들 강의 좀 해주세요. 이런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것 좀 해주세요. 그럼 저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아무런 어떤 뭐라고 하죠? 기대가 없다가 그분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고, 예,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씩 성장해서 눈부시게 성장한 게 느껴져요. 네, 선배님들 꼭 나에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세요. 우리가 학교 다니던 학생 때는요, 선생님들의 기대,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성인이 됐을 때는 그 기대를 누군가 해주고 있나요? 네, 한번 탐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우리를 채찍질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모방하시라는 거. 시간이 조금 흐르고 있어서요, 제가 빨리 넘어가고 중요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내가 벌어들인 것은요,
그 돈은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라는 거죠. 기부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11조. 네, 그 뭐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11조 하시라는 거, 기부하시라는 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 나오죠. 일찍부터 기부를 시작을 해라. 돈은요,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터득한 사람들만이 돈을 가장 확실하게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10%, 10%의 11조, 10%의 기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갖는 이유들이 쭉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선배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바둥거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가치로운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우리 삶에 너무너무 필요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 아는 것은요, 실제로 적용될 때만 힘이 된다. 아무리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봐야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실천해보자. 그 다음에 지금 당장 강력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라. 선배님들 삶의 목표 반드시 만드세요. 만들기 힘드시면 아시죠? 전화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길을 가려면요, 팀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는 모임, 친구들,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꼭 만드셔요. 그리고 내가 알았던 그 정보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제가 어제 종일 한 12시간을 부동산을 배우고 왔는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필요하신 선배님들은요, 꼭 알려주세요. 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것은 타고난 권리다라고 보도셰프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 책 공부했잖아요.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에서는요,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선배님들의 삶이 바로 선배님들의 걸작품이 되기를 제가 정말 마음 깊이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던 보도셰퍼의 뒷부분 7챕터에 대한 그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